2020년 새해가 밝았네요. 그런데 그동안도 계속 저희가 쉽지 않은 시간이었었지만 2019년 12월 달은 정말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는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좀 감정적으로도 흔들렸고, 또 2019년 12월 달에 말일에 일어난 일들로 해서 과연 우리가 올해 2020년 이 선거를 어떻게 치룰 거냐라는 고민을, 제가 정치인이 아니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무서울 정도이지만 과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두 대표님의 어려움이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그렇다고 제 개인 스스로가 어떤 뚜렷한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새해를 맞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일 여의도에 나가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시골 집에도 좀 갔다 와야 되다는 생각을 했었고, 뭐 시골 집에 간다고 한들 뭐 유튜브에 빠져 있고 카톡에 빠져 있고 하루도 편하지가 않죠. 뭐 저희 시골에, 뭐 저희 엄마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뭐 시골에 가서도 뭐 저희 엄마한테 신경을 쓰기보다는 뭐 유튜브나 이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에 온 정신이 팔려 있고 굉장히 가슴은 답답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올해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직도 왜 사람들이 그 조원진이라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까?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뭐 제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SNS를 통해서 왜 친중이 왜 나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보질 못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손이라고 그 호주 교포였던 친구, 물론 제가 2017년도부터 물론 알고 있었고, 이 친구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 친구를 배척할 이유는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친중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호주 교포고 2016년도부터 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 친구가 거의 뭐 학교 생활을 그만두다시피 해서 한국에 오고, 또 미국에 가서도 백악관 앞에서 이렇게 한국의 지금 이런 상황을 알리기도 하는데,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친중 아니야 이런 거 했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화가 났죠. 자기도 호주에 해외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중국에 살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을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저는 그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들이, 비즈니스 하는 교포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세계 한상 회의라는 거를 하는 걸 제가 알아요. 2018년도에는 2018년도 10월 28일 날 한상대회가 있는 거, 17차 한상대회가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굉장히 교포들도 많이 왔었고 문재인이도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미국 교포가 와서 하고 있는 걸 제가 잘 알아요. 물론 그 미국 교포 하기 전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주도에 가서 산다든가 경주에 가서 산다든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물건들을 해외에 어떻게 알리고 하는지,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오늘 제가 거기
세계 한상 대회를 봤더니 10주자 한상 세계 한상 대회를 봤더니 거기에 나와서 인사말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또 청년들의 직업 교두보, 한국 경제의 일조를 담당하는 거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조원진 대표의 뭐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제가 탄핵 전에는 알지도 못했었고, 물론 그 이후로 올라오는 그런 것까지 알고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 중국에서 가서 사업을 참 잘했구나. 이렇게 했다는 건 아는데 중국 내에 있는 한인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대표를 했었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 알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잘했으면 잘한 거죠. 또 1997년도에 IMF 사태가 터졌을 때 제 친구의 오빠는 중국에 가서 동아제약에 가서 바카스 병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97년도에 IMF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다 힘들었었죠. 그랬는데 제 친구 오빠는 중국에 가서 중국 시장을 개척하겠다 해갖고 중국에 가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 똑같이 조원진 대표가 중국에 가서 뭐 그 상사로 나갔다가 거기서 또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해서 잘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제 친구 오빠도 동아제약을 나갔다가 나중에는 자기 비즈니스를 따로 하게 됐어요. 잘하는 거죠. 왜 이것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는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바보들한테 제가 일일이 대답한다는 그 사람들하고 제가 대화 자체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 가지고 조원진 대표를 음해를 하고 비난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올라오면서 조갑재 씨가 12월 29일날 올린 탄핵을 이제서야 우리는 2017년도부터 탄핵을 이대로 묻어둘 수 없다. 탄핵을 한 인간들은 사과를 해야 된다.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까 우리는 2017년부터 똑같이 해왔던 그 말을 선거가 다가오니까 조갑재홍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월 29일 날짜로 물론 뭐 그 전 30일 날짜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건 날짜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날짜를 하면서 탄핵을 이대로 묻고 갈 수는 없다. 한국당은 탄핵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 덮는다고 덮여지지 않는다. 이제서야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물론 뭐 저는 조갑재 대표 유튜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걸려서 제가 봤어요. 정말 우리가 4년 동안 줄기차게 해왔던 얘기, 그리고 정말 여기 대해서 배우 유튜버가 정말 정리를 잘한 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배우 유튜브에서 깨끗하게 올린 그 말을 지금에 와서야 조갑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댓글 단 걸 봤더니 조원진이 친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탄핵이 잘못된 거고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도 그 원인이 조원진 대표가 친중이다. 그리고 시진핑한테서 돈을 받는다. 시진핑한테서 돈을 받으면 좋은 거죠. 예? 이 조갑재 유튜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공화당이 그 많은 버스가 어디서 났냐 이거야. 돈을 받는다 이거예요. 정말 너무나 유치하고 말할 가치 자체도 없는 거지만 너무나 이런 한심한 인간들에 대해서 용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한심한 인간들도 있지만 다니엘 송 같은 알만한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몇 달 전에 벌써 이제 뭐 한 3개월 정도 됐겠죠. 강화문에서 동지 한 분이 저기 외국 사람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가보라.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뭐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 아마 프리랜서로 아마 특파원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서울역에서 만났었고, 하여튼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 사람하고 어떤 젊은 친구가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했더니 이 친구도 또 하는 얘기가, 조은진 친중 아니냐. 이래서 제가 물었어요. 친중이 왜 나쁘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하는 얘기는, 뭐 자기는 모르긴 하지만 친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친중이 왜 나쁘다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조은진이 친중이다, 시집하는데 돈을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알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아무리 박 대통령을 위하고 우리가 정말 이 탄핵이 잘못된 거다,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이 이 세상이 알아주냐. 제가 오늘 그 조갑재 유튜브를 봤을 때 정말 이제서야 이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는 2016년도부터 탄핵은 잘못된 거다, 2017년도 5구 대선 때부터 똑같은 주장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5구 대선 때 조은진 대표가 태극기 집회에 나온 표 그대로 100만 표, 150만 표 얻었다면 정말 순수한 거대한 보수당은 진작에 생겼을 테고 문재인은 꼼짝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못 깨어나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순수한 이런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임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우리가 애를 써보고 우리가 끝까지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의 이 나라의 운명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우리한테 우리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없어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2016년도에 제가 11월 달에 대통령에 대한 이런 강화문에 이런 무자비한 인권 탄압이 일어나고 정말 누구 하나 전문가라는 사람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을 때 저는 정말 너무 분노했어요. 제가 그때 글을 쓰면서 정말 어쩌면 목사 하나, 신부 하나, 성녀 하나, 의사 하나, 변호사 하나, 전문가라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때 내가 언젠가 이런 전문가라는 인간들을 만나면 그 얼굴에 제가 침을 뱉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는 게 피부과고 성형외과예요. 발에 걸리는 게 이런 병원들이에요. 기분 나쁘면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가서 보톡스 맞을 수 있고 필러도 맞을 수 있고 성형수술도 할 수 있어요. 쉽지도 않아요. 너무나 늘려있는 게 성형외과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약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피부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들이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아무나 맞을 수 있다고. 제가 옛날에 근무했을 때, 제가 거래했던 회사에 갔을 때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요렇게 여기다가 반창고를 붙이고 왔어요. 안경 아래로 반창고를 붙이고 왔어요. 사실 물어보기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나왔으니까 저도 웃으면서 물어봤죠. 뭐냐고. 그랬더니 대학교 졸업한 친구가 다크서클이 있어서 그거를 수술했다는 거예요.
23살, 4살 된 친구가 다크서클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수술을 하고 반창고를 딱 붙이고 해서 나왔어요. 그 정도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필러를 맞았다, 보톡스를 했다, 멍이 들었다. 저는 굉장히 분노했어요. 왜 의사들이, 피부과 의사들이 왜 한마디도 안 해주냐. 제가 알고 있는 오래전에 벌써 한 15년 정도 더 됐을 거예요. 그게 산부인과가 되지 않으니까 산부인과다 기계 갖다 놓고 얼굴 트리트먼트 해주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의사들이 한마디도 안 해주고 변호사, 판사, 검사, 경력이 있었다는 사람들, 대통령에 대한 이런 일이 벌어진데도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저는 너무나 분노했어요. 그리고 박찬종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를 안 하냐 이거예요. 아버지는 막걸리 부어가면서 대화를 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 대화를 안 하냐 이거예요. 또 남자들은 빨가벗고 목욕탕 가서 대화를 하는데 왜 박근혜는 대화를 안 하냐 이거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서 술 마시는 사람한테서 대화가 안 통한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술 마시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별로 내용도 없는 얘기 들으면서 시간 낭비하고 싶은 마음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 남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화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2차, 3차 가서 술 먹고 노닥거리고 저는 그때 그랬었어요. 남자들처럼 술 마셔가면서 노닥거리지 않아서 박 대통령을 탄핵시켰냐고 저는 정말 울분으로 글을 썼었어요. 아무도 박 대통령을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만 우리만 울부짖고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선거에 임해서 과연 조은진 대표님하고 홍문정 대표님께서 얼마나 어려울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든 우리들을 데리고 두 대표님이 얼마나 어려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이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 라는 고민이 너무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그나마 우리 쪽에 편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변희재 씨 뿐이에요. 뭐 정가 스님 계시고 조용한 대표님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나마 변희재 씨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변희재 씨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물론 제가 97년도, 98년도쯤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어르신을 따라서 세문안 교회 옆에 있는 지금 보니까 뭐 켈시타워로 바뀌었나요? 그때 아마 금호타워나 아마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거기에 강연을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거의 뭐 토요일마다 강연을 갔었어요. 아마 그때쯤에 그렇게 해서 제가 아마 이런 물론 뭐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보수적인 기질이 있었었고 그러면서 그런 시사적인 강연을 제가 많이 갔었어요. 관심을 가지고. 예. 그럴 때 그렇게 했을 때 아마 그때쯤에 아마 변희재 씨는 아니었던 것 같고 신혜식이나 이름 누구였었죠? 그 사람하고 박승현 씨 나오는 이런 아마 이런 강연을 좀 아마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변희재 씨는 제가 언제부터 제가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우리가 다 알게 된 거는 2016년도부터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뭐 대한애국당 이렇게 되면서도 저는 변희재 씨하고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변희재 씨하고 제가 눈을 마주친 적도 없었어요. 2017년도에 정명 대표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저는 그 톡을 보질 않았었어요. 그리고 뭐 들려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깊숙이 알고 싶지도 않았고 사실 잘 몰라요. 아니 제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알았다 한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분란은 제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었고, 물론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정미용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후원금도 보냈고, 정미용 대표님이 재판이 왔을 때 저희가 법원에 몰려갔었고, 또 재판이 끝나고 나서 같이 차도 마셨기 때문에 차라리 정미용 대표하고는 물론 또 뭐 서로가 성격적인 차이도 있죠. 정미용 대표하고는 우리가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미용 대표하고는 얘기도 하고 서로 뭐 알고도 지내고 또 카톡으로도 이렇게 연락도 하고 지냈었고 그렇긴 하지만 변희재 씨하고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고 이렇게 됐고 2018년도에 변희재 씨가 재판에 2018년도 5월달에 변희재 씨가 구속이 되면서 제가 그날 변희재 씨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제가 법원에서 시위를 하려고 써갖고 갔었어요. 그때도 네. 그때 저희가 타블 PC 이런 얘기도 많이 알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갖고 갔었어요. 두루마리로 아니 뭐 사실은 그때 한 45나 65 아니면은 그 A4 용지로 이렇게 출력하기를 바랬는데 문구점에서 제 말 뜻을 잘못 이해하고 60 곱하기 90을 굉장히 크게 해줬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제가 들고 있기도 좀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뽑아준 거를 어쨌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작게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갔었어요. 검찰은 타블렛 PC 위치 정보를 밝혀라. 김만수의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라. 검찰은 무엇을 감추려고 변희재 씨에게 자갈을 물리려고 하나. 검찰은 손석희, 심수미, 김필주를 먼저 조사하라. 이렇게 하고 크게 해서 제가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 그 4번 출구 그쪽에서 제가 갔더니 기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법원 직원들이 저를 쫓아냈어요. 결국은 뭐 뒤에까지 해서 그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 있는 데까지 쫓아왔어요. 저를 밀어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주고 저는 다른 법원에 들어갔었어요. 법정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12시가 다 돼서 그 재판이 끝나고 제가 내려오니까 변희재 씨가 영장실질 심사를 끝내고 강용석 변호사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잘 끝났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변희재 씨는 어떻게 됐나.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변희재 씨가 내려오면서 손이 묶여갖고 구치소로 끌려갔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제가 이 편지를 썼어요. 제가 그날 들으려고 했던 이 피켓을 나 이렇게 들었었고 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제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뭐 여러 번 쓰는 뭐 하여튼 몇 번을 쓰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번 썼었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정미용 대표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제가 그날 제가 바로 편지를 썼었어요. 정미용 대표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변희재 고문도 이제 구원은 잊어버리고 조은진 대표랑 같이 하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예. 그리고 그러기 전에 7월 21일 날 그때에 대통령의 그 항소심 결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정원 특활비 이게 또 선고가 있는 날이었었어요. 오후에 두 재판이 있으면서 제가 그날 굉장히 분노를 했던 날이었었어요. 굉장히 슬프고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가 집회를 서청대에서 했던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서청대에서 집회가 끝나고 제가 인덕원
그 지하철 입구에 서 있는데 조원진 대표가 지나가시다가 저보고 저녁을 같이 하자고, 제가 그냥 혼자 서 있으니까 저도 저녁 식사하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따라가서 조원진 대표님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그때 물었었어요. 정미영 대표님하고 어떻게 지내시냐. 그래서 조원진 대표가 정미영 대표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다라고 저한테 보여줬었어요. 그 내용은 정미영 대표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겼던 그 말하고 똑같은 그런 말들을 미리 조원진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정미영 대표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희재 대표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조원진 대표님한테도 변희재 고문에 대해서 면회를 가라,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조원진 대표님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물론 그 마음이 어떤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또 저는 제가 재판에 다니면서 변희재 대표는 정말 타블릿PC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고, 또 그것 때문에 재판을 갔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님이 하루라도 빨리 면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변희재 고문에 대한 그런 글을 우리가 해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조원진 대표님한테 면회를 가시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금방 조원진 대표가 가시지는 않으셨고, 그 이후로도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했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쨌든 다행스럽게 2018년 12월 달에 조원진 대표님께서 면회를 가셨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저는 변희재 대표님한테, 물론 제가 구치소에 있는 분한테 여러 분한테 편지를 썼었어요. 그리고 저는 편지를 쓸 때 제가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했다. 저는 특히 의식을 해서 변희재 대표님한테, 변희재 고문한테 우리가 집회를 이렇게 했다는 집회 사진이라든가 우리 글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대통령께도 보내고 변희재 대표한테도 보내고 또 다른 분들 최소은 씨한테 보내고 이렇게 4개, 5개 이렇게 해갖고 봉투가 이 정도 되게 해갖고 보냈어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나중에 1심 끝나고 나서 그 항의원 고문이 구치소 가 있었는데 항의원 대표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한테도 보냈으면 이런 내용들을 좀 보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가 들었는데, 항의원 대표한테는 제가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었어요. 첫날 들어간 날 아마 그 1심 선고가 2018년 12월 5일 날 선고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날 엽서 같은 아마 그런 편지를 보냈고, 그렇게 했는데 변희재 고문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는 유튜브들이, 이런 유튜브는 많이 생겼다. 사실 그때 팩맨이라든가 지식의 칼이라든가 이런 거 저도 괜찮다 생각 한동안 봤었어요. 그랬는데 알고 있다시피 그렇게 해서 저도 다 잘라 버렸죠. 예. 근데 어쨌든 2019년도 초 2019년도 4월달 5월달 특히 그 고성에 불났을 때 팩맨이 밝힌 거, 그거는 저도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변희재한테 지금 이렇게 한국 유튜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제가 그때에 안전거에 대한 얘기도 썼어요. 예. 물론 사실 보수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하고 다르게 안전거리가 굉장히 용감하게 강주에 가기도 하고, 정말 그 좌파들 수준에 맞게 하는 거 보고 우리가 못하는 걸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또 안전근이 그렇게 하면서 꽤 많은 후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재판에 들어가 보면서, 특히 화이트리스트 재판에 들어갔을 때
미디어워치 이름이 여러 번 나왔었어요. 제가 그 재판에 무슨 열중은 하진 않아서 제가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리스트에 미디어워치 이름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랬는데 화이트리스트의 재판을 보면 정말 그걸 보면서도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게 제가 옛날에 조갑재 씨 그 강연을 막 다니고 했을 때 거기 서정갑 그 어르신 가지고 있던 그 단체 이런 단체가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분들이 정경련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청와대를 통해서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면 청와대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정경련에 얘기를 해서 정경련의 후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보면 그런 나이 드신 분들 단체 거기서 후원해준 금액이 2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것 뿐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재판하면서도 그래요. 이게 정경련에서 청와대에서 정경련에다가 강제적으로 했다면 왜 5천만 원 신청하면 5천만 원 다 줘야지. 왜 이렇게 예산이 깎여갖고 이렇게 아니 후원금이 왜 이렇게 깎여서 1,5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을 했겠냐. 이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정경에도 연락을 했다고 해서 이게 강압적인 게 아니었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우파들에 대한 후원이라고 해봤자 몇 천만 원 뿐이었었어요. 그러는데 대통령 사건 나면서 그마저도 다 끊긴 거예요. 저희가 기억하잖아요. 박원순이가 아름다운 재단이다 뭐 해가면서 또 장하성이가 고려대 교수를 있으면서 참여연대 해가면서 기업들을 협박해가면서 그 전에 또 국회의원들 선거 낙선운동 해가면서 이런 운동 해가면서 기업들을 덩쳐먹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후원들을 기업들한테서 뜯어냈어요. 몇십억 뜯어냈었잖아요. 그런데 노인들한테 겨우 몇천만 원 이거 한 건데 물론 미디어워치도 받았는지 안 받았지만 제가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들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마저도 박 대통령 탄핵 사건 나면서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좌파들 후원 안 받고 있나요? 지금 태양광이다 해갖고 지금 마지막 좌파들 단체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내고 아니 공식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후원하지 않으면 이런 우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힘들다는 것을 저는 법정에서도 봤고 실질적으로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유튜브가 안정근이가 이렇게 해서 참 후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있고 이렇게 유튜브들이 변했다라고 제가 보냈어요. 그리고 올 초만 해도 올 봄만 해도 유튜버들이 광고비 나오는 게 꽤 괜찮았었어요. 예. 그래서 뭐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면 뭐 그래도 혼자 하는 1인 유튜버 같은 경우는 꽤 괜찮았다고 저는 이제 들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어. 이렇게 유튜브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보냈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또 제가 2019년도 아마 2월인가 3월인가 이때 보니까 뭐 변희재 씨는 뭐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다. 뭐 텔레비도 뭐 보고 신문도 원하는 대로 본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뭐 제가 뭐 그런 말을 들은 것도 있고 저도 또 이렇게 좀 내려가는 기분이 있어서 대통령께도 편지를 잘 쓰지 않고 뭐 2월달 이때쯤 잘 안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잘 안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3월달, 4월달 우리가 특히 3월달이죠. 우리가 창원이나 통영에 보궐선거를 하러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그때 물론 우리는 선거 자체는 참 우리가 막 지방으로 다니고 열심히 한 거는 굉장히 기분
좋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할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참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때 저는 정말 외롭다 이런 느낌을 느꼈어요. 물론 저도 제 개인적인 또 감정도 제 개인적인 삶 생활에도 좀 문제도 있었고 이래서 정말 외롭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또 고민을 많이 했었고 대표님이 얼마나 또 힘들까.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2019년 3월 달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1년이 넘는 넉넉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저는 그때 변희재 씨한테 그때 편지를 쓰면서 정말 변희재 고문 같은 이런 힘찬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말을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편지를 썼었어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변희재 씨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강하게 편지를 썼어요. 자유한국당은 박 대통령이 탄핵돼서 밝힐 마음이 전혀 없다. 또 타블릿 PC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제가 결정적으로 단정적으로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그러면서 물론 저는 하면서 과연 변희재 씨가 나오면 자한당으로 갈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왜? 자한당은 박 대통령 탄핵이 진실에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밝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또 타블릿 PC에 대해서 밝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변희재 씨가 나오면 과연 자한당으로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변희재 씨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됐고 결국은 이제 2018년 10월 5일 날 1심 선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이 돼서 항소심이 열려야 되는데 물론 1월달 2월달 뭐 판검사 이동이 있다고 하니까 1월달 2월달 안 열리는 거는 그렇다 하지만 3월달이 돼도 재판이 안 열렸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4월 9일 날 열리게 된 거예요. 4월 9일 날 열리게 됐는데 그때 3월 17일 날인가 이때쯤에 김경수가 재판이 나오면서 수갑을 풀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편지를 자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3월 아마 27일인가 이때쯤에 제가 그때 목요일날 보냈을 거예요. 목요일날 보내서 금요일날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거의 목요일날은 편지를 보낸 날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편지를 보내면서 김경수가 수갑을 차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제가 출력을 하고 그 기사를 출력을 해서 보냈으니까 김경수가 손 흔들고 나오는 거 그런 기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보내줬는데 4월 9일 날 변희재 씨의 1심 재판 때에 변희재 씨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죠. 제가 그때에 3월 27일, 28일 이때쯤에 제가 그때쯤 이제 막 김경수가 수갑을 풀고 나와서 이제 난리가 났고 저도 그때쯤에 구치소를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그러면 앞으로 변희재 씨가 나올 때 변희재 씨가 나는 도망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수갑을 채우지 말고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뭐 그때 그 구치소 직원들하고 한 거는 제가 녹음을 해갖고 제 유튜브에 올려놨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에 또 구치소에 또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구치소 직원들이 말을 달리하면서 전화 건 사람들을 바보 취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변희재 씨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 이렇게 했고 나 앞으로 또 전화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편지를 했기 때문에 변희재 씨가 차마 제 편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변희재 씨도 구치소에서 항의를 했죠. 그래서 4월 9일 날 제가 그날도 내가 편지를 할 거다라고 변희재 씨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날도 제가 4월 9일 날 오전에도 구치소에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였었어요.
예. 하여튼 그랬는데 그날 뭐 그 변호사가 그 전날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와서 4월 9일 날 이제 터뜨린 거죠. 재판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있었고 뭐 그다음에 또 뭐 또 그렇게만 변희재 고문 같은 경우는 혼자만 그런 또 특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수갑을 채움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재판은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4월 9일 날 첫 그 재판에 변희재 씨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보석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나 뭐 그 이제 차기현 변호사가 보석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어쨌든 변희재 씨가 그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4월 30일 날 재판에서 다시 보석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제 노트를 제가 보니까 4월 30일 날 변희재 씨가 나왔을 때 노트에 굉장히 많이 적혔어요. 이렇게 많이 적혔는데 그때에 대해서는 보석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 재판에서는 네 사람이 피해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검사가 요구하기에는 이 네 사람에 대한 그 손석희, 심수미, 김필준, 손영석 이 네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꼈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때 판사가 이런 거가 이 사람들이 그런 위협감을 안 느끼도록 피고인들을 잘 단속하라. 그래서 변호사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차기현 변호사는 이제 변희재 고문을 변호를 했으니까 내가 담당을 하겠다. 그리고 또 손석희 가까이 가서 집회를 하고 위협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내가 막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동환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항의원 대표를 변호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이동환 변호사도 내가 단속을 잘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판사가 하여튼 다음 기일 전에 그 이전에 하여튼 고려를 하겠다. 기록이 방대하고 시간이 어떻게 될지 하여튼 사전에 고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4월 30일 날 재판이 되고 나서 저희는 이제 이제나 저전하고 있었는데 5월 17일 이때쯤에 이제 풀려난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그때 그날 안 풀려나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풀려나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또 5월달 5월 10 아마 얼마쯤에 제가 또 그 조용한 대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다음날 변희재 씨 그 면회를 간다고 하길래 저도 같이 가겠다고 제가 연락을 해서 변희재 고문을 면회를 했었어요. 근데 갔더니 변희재 고문이 그 자유한국당이 타블PC에 대해서 밝힌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석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변희재 씨가 석방이 되고 나서도 제가 재판에 나왔을 때 그 첫 번째가 두 번째 이때쯤에 변희재 씨가 저랑 이렇게 복도에서 보고 인사 한번 했지, 그 전이나 후에도 제가 변희재 씨하고 인사를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변희재 씨의 그런 어떤 변희재 씨의 태도라든가 또 저도 그렇게 누구한테 살갑게 찾아가서 인사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변희재 씨가 나와서 굉장히 변화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저는 알겠어요. 물론 제가 편지를 여러 번 보냈고, 물론 저는 편지를 보낼 때 우리가 이 상황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고 우리는 감내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1심에서 2년을 받았기 때문에 길어야 2년이에요. 짧으면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길어야 2년이다. 물론 변희재 고문은 저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니까 그래서 2년은 우리가 이 기간은 우리가 견뎌야 된다. 그리고 변희재 고문한테는 이게 정말 어려운 시간이긴 하지만 변희재 고문한테 이것이 정말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닐 거고 언제나 살면서
이것은 영광스러운 기간이 될 것이다. 힘을 내라. 이렇게 제가 편지를 여러 번 했었죠. 그리고 변희재 고문이 나와서 하려고 하는 게, 변하려고 하는 게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변희재 고문이 여러 사람 만나면서 뭐 들어가기 전에, 감옥소 들어가기 전에 했던 뭐 그런 행동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일부러라도 노력을 한다는 것은 제 눈에 많이 떠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 한교안에 대해서 마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굉장히 변희재 씨가 그전하고 다르게 많이 바뀌려고 노력했다는 걸 저는 알겠어요. 제가 그때 면회 갔을 때도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물론 뭐 그때 처음으로 면회를 갔었고, 근데 그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우리 공화당에 있는 어떤 분이 다녀갔다, 면회를 왔다 갔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우리 당원들이 많은 분들이 변희재 씨한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제가 자주 만나는 분도 집회에서 계속 만나는 분도 얘기는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희재 씨한테 편지를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론 그 드루킹에 대한 편지도 아마, 드루킹에 대한 내용도 아마 편지를 썼었을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드루킹이 좀 큰일을 조금 뭐 그 변희재 씨랑 조금 그런 뭐 잘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 뭐 하여튼 이 김동원이 굉장히 똑똑한 면에서 그랬는데 변희재 씨 얘기도 그 변희재 씨 얘기가 드루킹이 그 감옥소에서 굉장히 즐겁게 지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감옥소에 굉장히 참 이렇게 멋있는 그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있고 감옥소를 뭐 구치소에서 참 잘 지내고 있다 이런 그런 분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그러니까 변희재 씨도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대기업의 회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조폭 두목이었었다. 또 그 사람 또한 그런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고 저는 그 변희재 씨가 굉장히 많이 변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뭐 또 이제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석방이 돼서 나와서 뭐 지금 한 7개월, 8개월 됐는데 그 동안에 뭐 자기를 2017년도 그렇게 자기를 위한다고 하면서 같이 나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또 가장 앞장서서 변희재 씨를 비난하고 이런 세상에 있으면서 사실 뭐 제가 변희재 씨하고 인사도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티내지 않고 또 열심히 그 응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변희재 씨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변희재 씨가 그 4월 9일 날 재판에 안 나온다고 하면서 변호사한테 보낸 편지에 거기에 우리 그때 대한애국당 이진아 당원이 보낸 서신에 의하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구태여 그 대한애국당이라든가 저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뭐 지지자가 보낸 편지에 어떤 대한애국당의 당원이 보낸 이렇게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대한애국당 이진아 당원이 보낸 이렇게 다 썼다는 것은 분명히 그 변희재 씨가 의도를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고 뭐 그러면서 변희재 씨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17년도에 그렇게 이제 뭐 난리를 치고 이렇게 떠나가면서 그때쯤에 2017년도에 그 막 카톡방에도 막 그런 말들이 막 정미용 씨, 변희재 막 싸우는 그런 막 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었어요. 뭐 당원들끼리.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걸 안 받고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올리는 사람한테 계속 올리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퍼날리는 여자가 있었어요. 예. 그 여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런 거를 퍼날리면 내가 인신공격을 하겠다고 내가 경고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 여자가 계속 그런 짓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쁜 말을 했죠. 그래, 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우정찬 기자한테 전화를 해갖고 저를 자르라고 그랬어요. 뭐 자르라고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우 기자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를 자르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 기자가 저보고 이진아 씨가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길래 이런 연락들이 오냐,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 카톡방에서 제가 싸우지를 않고 그런 거를 날리지 말아라고 했을 뿐이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무렵에 변희재 씨도 저를 씹었어요. 저는 모르죠. 근데 우정찬 기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변희재 씨가 저를 씹었다고. 근데 그렇죠. 저 여자 못하니까 잘려라, 방송에서. 그런데 그 말은 맞아요. 제가 우정찬 기자 방송에 나갔지만 제가 뭐를 알아서 나간 건 아니었었어요. 우정찬 기자는 자기가 방송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숨을 좀 끊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지, 뭐를 알고 방송을 같이 맞춰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 건 아니었었어요. 저 말고 딴 사람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그 친구는 시간이 안 맞았고 추석 무렵이었는데 그 친구는 지방에 있었고 저는 마침 서울로 올라오는 때여갖고 시간이 맞아서 했을 뿐이지, 제가 뭘 알아서 그 방송에 나갔던 건 아니었었어요. 사실 그게 쉽다고 우정찬 기자는 아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많이 스트레스였었죠. 힘들었었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못한 건 제가 알아요. 그냥 변희재 씨가 뭐 그렇게 씹었다고 하길래 저는 가볍게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변희재급으로 올랐었냐고, 저는 이렇게 하고 굉장히 가볍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변희재 씨는 알겠죠. 자기가 저에 대해서 씹었다는 건 자기는 알겠죠. 그랬는데 자기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난리쳤던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하고 있는 거와 비교를 해서 제가 변희재 씨하고 말을 나눈 적도 없고 인사를 한 적도 없는데, 그렇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사건을,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변희재 씨 재판을 보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 비교하면 과연 누가 어려울 때 자기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지는 저는 분명히 변희재 씨를 알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변희재 씨가 바뀌려고 하는 것을 저는 진심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이후로 많은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지금 사실 제가 정말 얘기가 장황해지고 그렇게 되네요. 좀 더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때 그나마 우리 편에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평론가라든가 뭔가 있어야 돼요. 제가 황장수도 사실 옛날에는 많이 봤었어요. 다들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황장수가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을 입에 올린 지가 2번인가 3번밖에 안 돼요. 그것도 한 번은 2018년도 1월 달에 서울역에서 조원진 대표가 한반도 길을 태우고 김정은이 사진을 태운 거, 그거를 가지고 그나마 보수 우파의 체면을 세워줬다, 이렇게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2번은 나쁘게 얘기할 때였어요. 오늘인지 얼마 전인지 보니까 우리 공화당이 하면서 선거율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투표율이 안 나온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황장수가 언제 우리 얘기해준 적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투표율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전에도 나쁜 얘기하고 항상. 또 한 번 있었네요. 우리가 6월 25일 날 당했을 때 그때 한 번 얘기를 했네요. 그 외에는 황장수는 우리 공화당에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한 번도 얘기해 준 적도 없는 사람이 우리가 무슨 지지율이 나오고 무슨 선거에 이기니만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되나요? 그렇긴 한데
항장수가 자한당을 비판하고 하는 거는 사실 옳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쉬운 게 정말 항장수가 박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고 제가 댓글도 한두 번 단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성질 나갖고 제가 제 댓글 지우지 마세요 하는 사이에 지운 것도 있어요. 화가 나갖고 안 보고 있어요. 너무나 다르게 알고 있는 건데 사실 박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것만 아니라면 항장수가 자한당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보수가 해야 될 태도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박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장수 유튜브를 봐도 항상 저 사람의 유튜브를 100%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했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항장수가 하는 말은 저는 그렇게 항상 공간을 놓고 듣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항장수만이라도 정말 우리랑 박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좀 들여다보면 정말 항장수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뭐 박 대통령에 대한 너무나 골이 깊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런데 변희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변희재를 의심을 하고 못 믿겠다고 해요. 저도 물론 변희재를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변희재를 사랑한 적도 없고 변희재를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지라고 하면서 만났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 동지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를 알고 만났나요? 우리는 2016년도 탄핵에 대해서 여기에 공감했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언제 알던 사람이나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알아왔던 친구들도 하루아침에 우린 잘랐어요. 우리가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에 대해서 다른 의견 때문에 형제들도 안 만나요. 부모도 말이 달라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지라고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검증하고 만났어요? 우리가 그 과거에 이 사람 우리가 어떤지 서로가 어땠는지 우리가 검증하면서 만났나요? 저는 변희재 씨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변희재 씨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 돼요. 저는 그 가능성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 스스로도 아침 마음이 달라지고 오후 마음이 달라져요. 제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런데 하물며 남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기대를 하겠어요. 전 변희재 씨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저는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16년도부터 우리가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을 부르짖고 있다가 돌아선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변희재 씨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타블릿 우리가 포기하고 나 탄핵을 묻고 가고 싶어 탄핵을 묻고 갈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가 순수 혈통으로 간다고 해서 이거를 누가 알아줄 것이며 우리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결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딱히 변희재를 지지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절실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 재고 마고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다면 우리는 탄핵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안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를 하고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다가갈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만민공동회나 턴라이트나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단체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광화문에 지나가다 보니까 젊은 애들 정말 너무나 좀 이상해서 좌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인데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는
큰 단체들이 계단에 앉아서 하고 있는 거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안으면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을 싫어한다면 또는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서 우리가 크게 뭉쳐서 다가갈 방법으로 해서 뭉칠 수가 있어요. 변희재 대표가 박근혜 당으로 뭉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씹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감 없었어요. 그것은 탄핵이 잘못됐다는 사람들로 뭉칠 수 있는, 그게 쉽게 말해서 박근혜 당일 수도 있고 탄핵 무효 당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갖다 쓴 말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오해할 말이 없는데 뭐 변희재를 지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씹는 그 말 가지고 씹는 건데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작은 말에 꼬투리 담을 게 아니고 탄핵 무효 당이라고 해도 좋아요. 박근혜 당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합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합쳐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탄핵 무효를 외치는데 자한당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 공화당은 더더욱은 못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도태우 변호사가 지금 자한당 이름을 띄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거 때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달 동안 우리가 이걸 못 참아요. 며느리 들어와서 벙어리 3년, 김어리 3년, 장님 3년 했어요. 우리가 3개월, 4개월만 참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합쳐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 판을 키워서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고 이 탄핵이 잘못된 사람들을,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다 키워서, 그게 누가 앞장서든 우리는 이거를 두 대표님한테 맡기자고요. 우리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거다 해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대통령을 지금 구해낼 것이냐. 우리의 작은 힘만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순수하다고 해도 대통령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판을 키워서 탄핵이 잘못됐다는 사람들의 모을 수 있는 이 판을 키워서 그때에 대통령을 모셔서, 정말 그때는 탄핵 찬성파들과 탄핵이 잘못됐다는 사람들과 딱 두 개로 나눠서 대통령을 모셔서 대통령을 손을 잡고 우리가 이 선거를 이기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불평 불만을 그만두고요. 제가 30일 날 걸 봤더니 허평한 장군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당에 대해서 음해하는 사람, 저는 조금 마른 표현을 좀 달리하겠어요. 당에 대해서 음해하고 욕하고 대표님께서 음해하고 욕하는 사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참아야 돼요. 대표님이 해결하도록 놔두고 그 분란 일으키면 안 돼요. 누구누구 쳐내면은 우리가 판을 키울 수가 없어요. 지금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여러 군데 있어요. 이 사람들만 모아도 우리가 판 키울 수가 있어요. 이 판을 어떻게 키우냐, 이 사람들 어떻게 모으냐, 이거는 전적으로 대표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냥 묵묵히 대표님들을 따라서 나가자고요. 너무나 무슨 일만 생겼다면 너무나 말들이 많아요. 그것이 대표님들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고요. 그 두 분이 편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앞으로 성공을 하든 어쨌든 두 대표님이 알아서 하도록 우리는 편하게, 그분들이 편하게 알아서 하도록 우리는 묵묵히 있자고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토요일 집회에 우리가 탄핵 무효를 외치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고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판을 키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배급 모으기 2018년부터 했는데 계산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00억 안 모았잖아요. 우리가 돈이 충분하다면 정말 누구라도 데리고 와서 밀어주면서 나가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거에 나가면서 자기 돈도 있어야 되고 당에서도 돈이 들어요. 근데 그걸 어떡할 거예요?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판도 키워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판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탄핵에 찬성한 63명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조 대표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7명은 쳐내라. 그러면 최소한 5명만 쳐내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원진 대표를 뭐라고 하나요? 심지어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에 찬성을 했던 놈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탄핵 무효를 외치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왜 못 받아들이냐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가들은 절대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탄핵에 찬성한 63명은 다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반인, 정치인이 아니었던 일반인들은 당시에 거짓에 속아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들 누구든 일반인들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탄핵을 찬성을 했던 사람이라도 잘못됐다고 깨닫는다면 탄핵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탄핵을 찬성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판을 키우기 위해서 국회의원 외에는 우리는 다 받아들여서 이 판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그때 우리가 다시 보자고요. 사실 저도 걱정이 돼요. 우리가 판을 키우자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안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약해져서 누구하고 동화되고 이럴까봐 저도 걱정이 돼요. 그렇게 2017년도에 난리치고 나갔으면 지지를 해야죠. 얼마나 됐다고 나가서 또 자기가 몸담았던 그때에 알았던 사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016년도에 조홍천이 뭐라고 그랬어요? 박 대통령의 속옷까지 누가 사다 주는지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갔을 때 저는 굉장히 욕을 많이 했었어요. 자기가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나가서 그때 일을 다 밝혀가면서 욕하는 게 잘하는 짓인가요? 근데 거기에 댓글 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우리가 지금 40년, 50년 성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왔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거는 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뭐를 알았다고 다 밝히고 이거 대통령 사건 아닌가요? 박 대통령 사건이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얘기를 다 씹어가면서 자기가 들은 얘기에다가 부풀려갖고 다 씹어가면서 제가요 2017년 1월달에 김동길 교수가 미국에 가서 교포 교회에 가고 5군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채태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그 유튜브 5개를 정말 울면서 이를 악물고 봤어요. 김동길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에? 설사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채태원하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있었다고 해도 그건 개인 사생활이에요. 자기도 혼자 싱글로 살아왔으면서 그거 혼자 있는 여자가 결혼도 안 한 여자의 일을 자기가 본 것처럼 교회에 다니면서 그 교인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울면서 제가 이를 악물면서 5개를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김동길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2000년도 초에
김동길 교수 강의 많이 들었어요. 조갑재 씨랑 강의할 때 제가 굉장히 강의 많이 들었어요. 제가 20대에 아마 10대였을 거예요. 김동길 교수 처음 강의를 YMC 아마 YWC 명동에서 YWC에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는 그때 김동길 씨가 누군지 그 사람이 김동길 씨인지도 모르고 들었으면서 굉장히 말을 잘해서 감동받았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1월 달에 미국에 가서 교포들 교회 가서 박 대통령에 대한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혔었어요. 2017년도 1월 달에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어떤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들은 얘기를 가지고 교포들을 상대로 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인간이에요. 박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는 사람 없었어요. 제가 김동길 씨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앉자고 하는 말이 모순이 되어 각자 마음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63명을 용서 안 할 거예요. 김동길 교수도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모든 결정은 조원진 대표나 홍문정 대표님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두 분이 어떻게 하시는 것에 따라서 저는 제 입은 닫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에 대해서 조원진 대표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앞으로의 우리가 이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나가자는 거예요. 정말 지난번에 조대한 민정수석이 마지막 민정수석이 책을 북콘서트를 할 때 고성국이가 열어줬었잖아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힘없는 우리가 했는 것보다 고성국이가 북콘서트를 열어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책을 사줬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걱정은 했죠. 설마 이분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분이 우리 공화당에 와서 우리 공화당 후보로 뛰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재판받고 있는 강신명 경찰청장 했던 분, 이번 우리가 몇 달 전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대통령께서 이분을 만나보라고 했다더라. 이런 우리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굉장히 위로가 되죠. 이분이 지금 그 선거법에 관련돼 갖고 재판 받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댓글 관련 수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선거법이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갈 수 있다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설사 형을 받아도 그건 나중에 문제고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뜻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뜻은 정말 굉장히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박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굽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뜻을 우리가 살리고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오는 분들을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두 대표님한테 좀 편한 길을 주자는 거예요. 또 아직은 조금 급하긴 하지만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좋은 소식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외연을 키우고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한테 메시지를 줄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어려운 상태로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너무 힘이 적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정말 그때는 대통령 말씀 묻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 말씀이 정말 이 나라를 살 수 있는 결정적인 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판을 키워야 돼요. 그 판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느낌 이거 다 조원진 대표나 홍문종 대표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다 맡기자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당장 변희재 대표가 또 열심히 해주니까 그래서 변희재 대표가 하는 거랑 우리랑 같이 비슷하게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좀 판을 키우고, 물론 여러 가지로 비난하려면 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선거를 위해서 자고 오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대한문도 껴안고 변희재 씨도 껴안고, 또 제가 봤던 그 계단에서 그 강화문 내려올 때 그 계단에 앞에서 그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 껴안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거를 조은진 대표가 뛸지, 변희재 대표가 중간에서 뛸지, 또 다른 사람이 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뛰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대표님한테 이름을 해서 이 판을 키우자고요. 저도 재판 다니면서 본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는 생각해 봤는데 사실 다들 어렵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뒷조사를 하고 아직도 정보원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재판 받으면서 정말 제가 재판 받는 분들, 국정원에 많은 사람들 제가 2017년부터 이렇게 보면 정말 그 변호사 비용 대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쉽지 않아요. 저는 재판 받는 모든 분들이 우리 공화당 와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끝나는 날까지 희망은 버리진 않을 거예요. 좋은 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지님들께서 집회를 할 때 조금 우리가 유연한 마음을 갖자고요. 집회에서 서로 탄핵 모의를 외치는 분들은 저도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저도 싫고 이런 거는 굉장히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저도 노력할 거예요. 카톡방에서도 많이 싸우기도 하는데 하여튼 계속 카톡방을 보면은 조 대표님 욕하는 것 때문에 참다 못 참아서 하긴 하는데 앞으로 저도 노력을 해서 참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어요. 어쨌든 그 싸우는 사람들이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도 정말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른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제가 힘들긴 하지만 하여튼 선거 때까지는 안 싸우고 하여튼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 판을 키우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은 조 대표님한테 맡기고 우리의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불만은 넘어가자고요. 말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행설수설하는 결과가 돼버렸네요. 사실 또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우면서 제가 느낄 때는 정말 우리도 엄마가 필요하다. 당에 우리 공화당에 엄마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어려움을 다 풀어줄 수 있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참 어렵죠. 다들 마음 상하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 상하고 이러는데, 이런 걸 다 어려움 만져줄 수 있는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 힘들고 할 때 대통령께 편지를 쓸 때 정말 우리는 신과 같은 대통령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대통령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면서 대통령이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대통령이 돌아오셨을 때 우리가 너무나 초라하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 앞에 서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런 그런 개인에 대한 어떤 이런 거는 우리가 참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토요일 날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